맥주가 유명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 유명하고 대단한지 이제 그 5가지 이유도 알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독일 맥주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겠구나. 종류도 많겠다. 유명하겠다. 그럼 당연히 판매권 그 상위를 휩쓸고 있겠구나 싶을 텐데 막상 한국에서 수입 맥주 판매 순위를 보면 독일 맥주가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앞에 보시는 이 표는 이 표를 이제 만든 그 언론의 의도는 그때 2019년에 한국에서 노제팬 운동, 그 일본 불매 운동이 되게 크게 벌어지면서 일본 맥주의 판매가 급감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맥주의 점유율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리한 그 그래프인데 어쨌든 2018년과 19년에 이 그래프를 보면은 독일 맥주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독일 맥주가 유독 비싼 것도 아니죠. 그 수입 맥주 4캔 10,000원 그 조건은 같을 텐데 독일 맥주가 여러 해인 걸 보면 독일 맥주가 유명한 건 알지만 막상 마시지는 않게 된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잖아요. 유명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맛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가격 조건도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서 잘 안 팔릴까요? 저는 그 해답을 이렇게 봅니다. 익숙하지 않다. 자, 유명한 건 알지만 좀 왠지 낯설다. 독일 맥주는 수도원 맥주에서 출발합니다. 1000년, 그러니까 1000년을 전후해서 독일 곳곳에 수도원이 설치되었어요. 수도원의 주 사업 영역 중에 하나가 맥주 양조였습니다. 나름 수도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 역량이 직결되어 있는 공식 기관이니까 맥주를 만들 때에도 엄선된 원료나 아니면 정확한 공정 이런 걸 지켜서 만들었겠죠. 여러모로 기록이나 설비가 부실했을 그 옛날이었지만 국가의 역량이 집중되는 곳에서 맥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고 또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그런 기록들 같은 것도 확실하게 남겨서 후대에 계승하기에도 용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방금 사진으로 보셨던 수도원이 벨텐부르크 수도원입니다. 여기서 만든 맥주가 벨텐부르거예요. 오늘날에도 벨텐부르거 맥주는 계속 생산됩니다. 여기가 제일 처음 맥주를 만들었던 게 1050년이에요. 아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로 바이엔슈테파너 소개하면서 1040년이라 그랬잖아요. 1050년이면 뭐 사실상 동급이죠. 바이엔슈테파너도 그 출발은 수도원 맥주였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바이에른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공기업입니다. 반면 이 벨텐부르거는 여전히 수도원 맥주입니다. 수도원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벨텐부르거 맥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 맥주라고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바이엔슈테파너 하나가 유독 대단한 별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평범한 맥주들 중에서 바이엔슈테파너 하나만 딱 대단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독일 맥주 전체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례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독일 맥주 전체가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결론을 내려도 전혀 비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도원이라고 하면 수도사가 이제 금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시설을 연상케 하는데 거기서 술을 만들었다고? 적응이 좀 잘 안 되죠? 수도사가 술을 마신다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술을 마시라고 이 판매까지 한다고? 그 시절 중앙유럽의 어떤 그 환경을 보면은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중앙유럽에서는 맥주가 곧 식수였습니다. 마시는 물이었어요. 우리는 땅 파면은 맑은 지하수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물을 길어서 마시면 됐는데 이 독일이나 이런 중앙유럽 쪽은 석회 지질 때문에 그 지하수가 대부분 다 석회수 성분이 강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식수 대신에 맥주를 만들어서 마셔야 했죠. 맥주가 생존의 필수품이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자신이 마실 맥주를 직접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만드는 게 당연히 품질 관리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공정도 열악했겠죠. 품질 관리가 안 되니까 맛도 들쭉날쭉 했을 것이고 맛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위생이나 식품 안전도 문제가 있었겠죠. 이거는 제가 책에서 읽은 거라서 뭐 실제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책에서 이런 것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들어와요. 시집을 와요.
근데 그 며느리가 맥주를 되게 맛있게 담궈요. 그러면은 야, 이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환대를 받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맥주 좀 달라 막 이렇게 해서 좀 유명해지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었으니까 수도원이라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공적 기관에서 품질 관리를 하고 엄선된 원료로 만드는 맥주가 굉장히 소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수도원 맥주가 굉장히 대접을 받으면서 계승될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수도원이 베이스라는 것은 어떤 전국 단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맥주가 아니라 수도원이 있는 그런 각 지역별로 그 지역색, 특색을 갖춘 맥주가 독일 맥주의 베이스가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맥주 문화는 기본적으로 지역색이 강해요. 우리는 대형 맥주 회사 몇 곳이 전국을 다 커버하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그 정도 규모의 맥주 회사가 드물어요. 아까 독일 판매량 1위를 다투는 대형 회사로 했던 크론바커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맥주 공장이 있는, 그러니까 본사가 있는 마을 이름이 크론바흐예요. 그러니까 크론바커라는 이름은 크론바흐 거, 크론바흐에서 만든 거라는 뜻인 거예요. 이미 이름부터 지역색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대형 회사니까 독일의 공장을 여러 지어서 생산량을 더 늘려서 더 많이 팔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크론바흐에 있는 공장에서만 만들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확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름부터 크론바커, 크론바흐에서 만든 거라고 정했잖아요. 근데 크론바흐에서 만든 거라고 이름을 달고 판매하는데 다른 데서 만들어요. 반칙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독일인은 맥주를 만들 때 물 맛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자, 다른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 물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맥주 맛도 바뀌겠죠. 물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어떤 장인 정신에 입각해서 따져보면은 물맛이 바뀌었으니까 맥주 맛도 바뀐 게 맞죠. 그러니까 맥주 본연의 맛과 품질을 계속 고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같은 물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색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김치 먹을 때 전라도식이냐 경상도식이냐 이북식이냐 지역색을 구분하잖아요. 지역색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든 민속 문화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맥주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그러합니다.